안녕하세요. 임종범입니다. 오늘은 별거 합의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별거 합의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뭐 separation agreement, settlement agreement,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집니다. 별거 합의서는 간단하게 separation agreement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약자로 뭐 PS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합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무엇이 합의되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혼과 연관되어서 합의되는 내용들이 있을 테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별거 합의서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들이 이런 별거 합의서에 들어가는지, 세 번째로는 합의 이혼에 꼭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합의서란 무엇인가? What is a separation agreement? 이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서류입니다. 이제 당신과 내가 이혼을 할 텐데, 그러면은 이혼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오늘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면은 법원에 가서 이혼을 신청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혼을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는 서로 뭐 어떻게 할 거냐, 경계가 좀 명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혼을 할 것 같으면은 뭐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누가 주고 얼마를 주고, 이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별거 합의서가 있다면은 간단한 거죠. 좀 더 이혼하기 전에 우리 서로 별거 합의서를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agreement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계약서입니다. 합의서예요. 우리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다. 또는 뭐 최소한 우리 서로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한다. 별거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뭐 내 자신을 내 재산을 누구누구에 준다. 나는 뭐 어떠한 형태의 장례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언서에 쓰는 것처럼, 결혼이 끝나서 결혼이 죽을 때가 되면은, 결혼이 이제 이혼으로 끝날 때가 되면은 그때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별거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이제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별거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별거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서로 노터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사람이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간섭받기 싫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무엇이 됐든 간에 상대방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든가, 물론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시댁에서 뭘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사돈댁에서 뭔가 잘못했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이혼은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별거 합의서가 작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서로 노터치입니다.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성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뭐 어떠한 뭐 관계를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제3자하고 나하고의 관계 간섭 못할 뿐더러, 나하고 당신하고, 그러니까 남녀 둘 사이에 더 이상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자고, 더 이상 부부로서 살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별거남, 별거녀, 별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난 여자인데
남자가 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땡땡 쳐서 이혼을 시켜주기 전까지 서로 이제는 남남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계약서, 이 합의서에 근거를 해서요. 자, 그러면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대체적으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 그 외에 많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가장 큰 재산이 집이죠. 부부가 함께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은 그 집도 나누어야지, 이혼할 때쯤이면. 재산 분할의 황금 룰은 50대 50입니다. 무엇이 됐든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집 같은 것도 50대 50으로 나누면 되겠지. 집을 뭐 팔아서 반반씩 남는 돈을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그 법률 이야기에서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는 하는데, 재산 분할이 50대 50이라고 하는 황금 룰은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뭐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집이 예를 들어서 한 채 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50만 불이다. 50만 불이고 현재 남아있는 모기지가 25만 불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집의 가치는 사실 25만 불이죠. 왜냐하면 50만 불에 팔고 25만 불을 주고 나면 25만 불이 남을 테니까 그게 바로 에퀴티라고 합니다. 에퀴티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이혼할 때 서로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 에퀴티를 12만 5천 불씩, 천만의 말씀.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집을 팔 때는 아시다시피 복비를 줘야 돼요. 한 6% 정도 주죠. 이 매매가에.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은 한국 분들이 5% 뭐 4% 그렇게 이 복비를 낮추는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하튼 정가는 6%입니다. 6%를 줘야 되고, 그 외에 또 집을 뭐 내놓는다고 그냥 오늘 팔립니까? 내놓기 위해서는 정원이라든가 마루라든가 좀 손질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뭐 집안에 페인트 칠도 좀 해줘야 되고, 여기저기 고쳐주고 단장해주고, 또 가전제품들이 냉장고라든가 뭐 스토브라든가 오래됐다면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집을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 시가의 매매가의 한 4% 정도라고 뭐 평균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을 팔게 되면 한 10% 정도는 파는 매매 비용이 들어갑니다. 복비 플러스 뭐 이런저런 비용으로. 그러다 보면은 50만 불에 팔면 5만 불 정도는 벌써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남는 돈이 실질적으로 50만 불에 팔아서 25만 불 모기지 갚고 5만 불 비용 들어가고 20만 불밖에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25만 불이 남는 게 아니고 20만 불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을 할 때 집이면은 50대 50이 되는 게 아니고 뭐 45대 45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여튼간에 계산은 단순하게 집 똑잘라고 반반 당신 거 내 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만 불짜리 집을 팔아서 모기지 25만 불을 팔아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10만 불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합의서의 내용에 들어갈 때는 뭐 팔았을 때 뭐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을 제외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나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을 팔면 손해잖아, 그죠? 10%씩 손해 보면서 왜 집을 팔어? 그러면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 당신은 아이들하고 이 집에서 사시오. 나는 나가서 살 테니까 집은 팔지 않겠다. 그 대신 집과 관련되어서 뭐 10만 불은 당신이 나한테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 뭐 20만 불이 있으니까 연금에서 반을 딱 자르면 10만 불이고 집 팔아서 남는 돈이 아마 10만 불 정도 될 텐데 그거 서로 퉁치자. 그래서 당신이 집을 가져가고 나는 뭐 연금을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지. 그래서 서로 양보도 하고 밀고 밀당을 좀 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합의예요.
단순하게 뭐 법이 50대 50이니까 당신 무조건 50% 내놔.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참 묘한 일인데 사실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데 합의서를 작성할 때 또 한 번 더 합의를 해야 돼. 뭐가 됐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뭐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놈도 나중에 또 떠날 때가 되면 한 번 정도는 서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데 뭐 놈이라 그랬다 그래서 남자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뭐 여자분들이 또 그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놈이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여하튼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별거 합의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도 줘야 되겠죠. 위자료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안 씁니다. 배우자 보조금, spousal support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알리머니가 이제 위자료인데 영어로 알리머니가 한국말로 위자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알리머니 위자료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spousal support, 배우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배우자 보조금은 사실은 배우자 부양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배우자 부양금하고 비슷한 그러한 용어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주고, 자, 그 다음엔 양육비가 되겠죠. 그럼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되겠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주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빠는 양육비를 지불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양육비가 얼마, 양육권은 누구에게? 방문권. 이거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리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방문을 하는 거죠. 비지테이션 라이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러한 비지테이션 라이트도 뭐 일주일에 몇 번 또는 뭐 일주일에 언제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은 뭐 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또 자동차는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가구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며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많은 그 잡다한 부분들 이제는 따로따로 분가를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하고 구체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따로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요. 여기서 그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주 간과하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펜션, 연금입니다. 은퇴 연금이 있는데 그게 뭐 401k가 되었던 뭐 다른 IRA가 됐던 뭐 기업인지 하여튼 뭐 그 외 다른 뭐는 이름은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연금이 있는데 펜션이 있는데 은퇴하면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이혼을 하니까 그것도 나눠야지, 그렇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연금도 반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뭐 들어가 있는 전체 금액의 반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기간 동안에 부은 연금에 대한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총각 때 예를 들어서 한 뭐 5년 정도 벌써 연금을 부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이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럼 결혼 생활 10년 동안에 부었던 연금에 대해서만 반반입니다. 벌써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5년 동안 부은 것도 새끼를 쳐서 이자 때문에 늘었을 거고 10년 동안 한 것도 뭐 원금은 얼마인지 알지만은 또 새끼를 쳐서 또 이자가 늘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단순하게 반반 그것도 쉽게는 나눠지지 않는데 여하튼간에 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0년 같이 살았더니 20만 불 정도 생겼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뭐 20만 불 반반인데 문제는 그 반반이 10만 불, 그 20만 불에 대한 반이 10만 불이라 그래서 그냥 10만 불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만 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뭐 그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딘가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연금을 깨서 10만 불을 갖고 온다. 그런데 연금을 깨서 10만 불을 찾는다 그래도 10만 불을 다 받지는 못해요. 페널티라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그 받아온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돼.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커요. 뭐 수입이 적은 사람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입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면은 10만 불 끌고 오면은 그게 뭐 한 28% 정도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퇴해서 받을 때는 세금을 좀 덜 내거나 안 내는 돈인데
지금 바로 깨서 쓰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지금 수입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내 수입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연금도 50% 하는데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산 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을 서로 이게 이제 대략 얼마 정도가 나올 것이니까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있으니까 집도 팔지 않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서로 합의를 합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은행에 2만 불이 있으니까 2만 불을 그러면 전부 다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의를 안 하고 뭐 들어갈 수도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법원에 가면은 뭐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대단히 성실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주로 갖고서 저 사람은 뭐 바람을 피웠고 평소에 나를 때렸고 뭐 언행이 거칠었고 술만 마시면 뭐 어떤 뭐 특별한 동물로 변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듣고서 있는 뭐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뭐 우리 와이프는 상당히 아름답고 현숙한 분인데 제가 참 큰 잘못을 지어서 이제는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단 말이지. 그 와이프에 대해서도 뭐 이래 저래 이제 많은 그러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러다가 또 뭐 혹시 카카오톡에서 그 뭐 어떤 제3의 인물에 대한 그 뭐 옷을 안 입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이 서로 부부가 아닌 뭐 제3의 인물로부터 뭐 사랑한다느니 이 뭐 같이 있고 싶다니 뭐 그런 뭐 카톡이라는 편지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그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건데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면 뭐 나와야 된다면 나와야 되겠지. 서로 합의를 못 하는데 하지만 안 해도 된다면 왜 합니까? 굳이 둘이서 서로 싸워서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둘이 싸우지 왜 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공개입니다. 미국 이혼 소송은 대체적으로 이혼 재판을 할 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와서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K드라 그러나요? 한국 드라마 재미없으신 분들은 법정에 가서 이혼 재판 보시면은 또 나름 뭔가 시간을 보내는데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뭐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합의를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 재산 분할에 관한 것,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 그 외 많은 시시콜콜한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자도 남자도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가난한 부부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별거 합의서 쓰기 좋아요. 재산 분할은 서로 줄 것도 없으니까 뭐 안 한다. 위자료도 뭐 서로 버는 뭐 금액이 비슷하니까 서로 아니면 뭐 둘 다 뭐 현재 무직이니까 뭐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뭐 양육권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끝나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별거 합의서가 간단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별거 합의서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별거 합의서가 복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내고서 별거 합의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별거 합의서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저 집은 뭐 몇백 불에 해주고 왜 우리는 뭐 몇천 불을 달라 그러냐? 똑같지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뭐 몇백 불에 뭐 2, 300불에 끝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이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1000불이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그 합의를 하기까지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혼을 저희들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합의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합의서를 잘 쓰고 그렇게 이혼을 하면 나중에 서로 잡음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합의서를 대충 썼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면 합의서를 아예 안 썼다든지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양육비를 줬느니 안 줬느니, 뭐 재산을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딴 주머니 차고 썼다느니, 아이고 뭐 돈이 없다라고서 뭐 합의서도 그냥 대충 뭐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여자가 이혼하자마자 한 1년 내에 뭐 어디 타운하우스를 사고 들어간 거예요. 다음 패를 10만 불을 하고 그 여자가 10만 불이 어디서 났을까? 이 거짓말 쳤구나. 아이고 또 복잡합니다. 여하튼간에 가능하면 합의서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이혼과 관련되어서 한국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인데 보험이 있는데 보험의 가치를 모르고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유니버설이라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이 있고 그리고 텀이라 그래서 어떤 뭐 이제 기간 보험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텀 라이프, 텀 생명 같은 경우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동안에 돈을 붓고서 뭐 끝나면은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까지 살아 있으면은 보험은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보험 적용 받지 못하고 그 기간 안에 뭐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보험금을 타게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별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서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텀 라이프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뭐 양육비를 주기로 됐다 또는 뭐 생활비를 주기로 됐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뭐 5년이나 10년 정도는 줘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갖고서 걱정된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뭐 장애 아이일 수도 있죠. 뭐 장애 아이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육비를 받아야 되겠지. 왜냐하면 엄마는 장애아를 돌봐야 되잖아. 그렇죠? 돌보느라고 일자리도 마음대로 뭐 9 to 5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일이 저기 좀 더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아이를 위해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아니면은 여자가 뭐 지병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암이 들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암이 들었는데 이혼하려고 그런 남자는 나쁜 뭐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여하튼간에 뭐 암이 됐든 뭐 시한부 생명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냥 심장이 안 좋고 당뇨병이 있다든가 하여튼 뭐가 있어 갖고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꼭 그 생활비를 받아야 돼. 뭐 위자료 됐든 뭐 배우자 부양금이 됐든 남자로부터 그럴 경우에는 남자에게 텀 라이프라도 들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이라고 합시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 남자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양육비가 됐든 뭐 배우자 보조금이 됐든 그 기간 안에 죽어버리면 나는 아이를 기를 능력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당신은 10년 동안은 텀 라이프를 들어놔라. 그래서 뭐 내 이름 앞으로 됐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 앞으로 됐든지 뭐 최소한 한 50만 불 정도는 들어놔라. 한 20만 불 정도 들어놔라. 그렇게 들어놓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내가 능력이 되고 위자료도 받을 게 얼마 없고 재산 분할도 다 했다. 그러면은 왜 돈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보험을 들으려고 요구하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 또 보험 들어달라고 하면은 당신이 보험금을 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텀 라이프에 관한 것이고 다른 것 하나는 유니버설 라이프인데 유니버설 라이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캐시 밸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돈을 부을 때 조금씩 저금이 같이 돼요. 대체적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인데 이 저축성 생명보험은 이제 붓다 보면 점점 그 액수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 복리 계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복리 계산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캐시 밸류가.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할 때 생명보험에서 캐시 밸류를 꺼내서 반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뭐 10,000불이나 20,000불 정도 있으면 그것도 그럼 보험 깨자. 생명보험을 깨서 그 반반씩 나누자. 아니면 생명보험을 이제 텀으로 바꾸자. 유니버설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니버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퇴직 용도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퇴직금을 따로 붙지 않고 생명보험을 듣는지. 여튼간에 뭐 그렇게 붙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름 그것이 뭐 장점이 있다고도 하는데, 여튼 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뭐 퇴직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깨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보험이 어떤 식으로든지 별거 합의서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보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험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대체적으로 좀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보험을 왜 들어놨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참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분할에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재산 분할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두 분이서 세탁소를 했다. 세탁소를 했는데 세탁소를 판다면은 한 20만 불 정도 받는다. 요즘 세탁소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 뭐 40만 불, 50만 불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 20만 불 받으면 하여튼 웬만한 세탁소는 참 잘 받는 겁니다. 여튼간에 뭐 세탁소가 있는데 한 20만 불 정도 팔 수 있다. 그러면 여자가 그런 얘기 하겠죠. 10만 불을 내놔라. 당신은 세탁소가 있으니까 난 10만 불 정도 받아야 된다. 야, 남자가 10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돈이 있으면 주겠지만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집에 세탁소를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세탁소 팔면 세탁소 팔기 위해서 또 복비가 한 10% 나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비즈니스는 팔면 10%입니다. 복비가 10% 나가지. 그 다음에 팔고 나와서 뭐 할 게 없잖아.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서 세탁소를 해서 생활을 해왔는데, 부부가 별거를 하고 나서 또 이혼을 하고 나서는 함께 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튼간에 누군가가 세탁소에 남아서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양육비를 주든 배우자 부양금을 주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내가 세탁소를 가질 테니까 당신이 뭐 집을 가지시오. 아니면은 세탁소를 가지는 대신에 생활비를 또는 뭐 배우자 부양금을 뭐 더 주겠다, 얼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역시 합의를 해야 돼. 그렇죠? 투닥투닥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둘이서 합의를 못하면은 판사 앞에 가고서 싸워야 되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집안에 그런 너덜너덜한 이 사생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재판을 받으시겠냐 이거지. 그래도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저 사람만 잘못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좋다. 이 사람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다. 글쎄, 저는 아직까지 완벽한 온전 무결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분명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잘못한 것, 작은 것을 잘못했지만 이것을 크게 침소붕대라고 하나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침소붕대하여서 크게 부풀려서 과장을 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판사가 뭐 들었을 때 야, 이거 굉장히 큰 뭐 부정이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합의하는 것이 좋겠고, 합의를 한다면은 역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다룰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할 때 꼭 이러한 별거 합의서가 필요한 건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합의서가 없어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서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가난한 부부라면은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로 but, 그렇죠? but 제대로 이혼을 하려면 있는 것이 좋아요. 서로 이제 불행했던 그런 나날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 초기에는 서로 행복했고 서로 위한 그런 마음이 많았을지 몰라도, 이제 이혼할 때쯤 되면은 서로 미워하는 마음만 늘어났고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참 불행하다 생각하겠지. 이혼할 때가 되면 사실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 삶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여하튼 이러한 불행했던 나날들에 대한 종지부 점이자 마침표 아니에요. 그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한번 합의합시다. 마지막 한번 합의하고 자 그러다음에 더 서로 갈라서자 이거죠. 그래서 합의 이혼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합의 이혼에 합의서가 없다면은 이혼 그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중간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국 그 법정의 이런 이제 일정 과정을 통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뭐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데 왜? 여하튼 물론 이제 뭐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하려면 합의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거 합의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합의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또 합의 이혼에 꼭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혼을 할 때가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특히 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참 마음들이 착잡해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아이고 이제 이혼을 하니까 좋다.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특히 뭐 남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결혼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하기가 힘들어요. 이혼을 결정하기가.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우선 뭐 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고 또 별거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고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좋은 거죠. 이렇게 별거에 들어가면서 또 별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뭐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점을 볼 수도 있고 또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도 이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보면은 이혼하겠다고 합의서를 쓰고 나서 그러고도 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그 외에 다른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보완되는 또는 필요에 의해서 함께 동거를 하고 그러다 다시 뭐 우리 뭐 합의서 찢어버립시다 아니면 뭐 합의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따로 떨어져 살다가도 살아보니까 애들한테는 뭐 아빠가 필요하다. 애들이 너무 아빠를 찾는다. 또는 뭐 여자가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니 뭐 남자가 아니면 또 뭐 바람 피웠는데 그 뭐 사귀던 여자한테 가보니까 이혼하고 가니까 또 이혼하고 나서 만나는 건 또 다른 뭐 별개의 이야기가 됐다. 뭐 여하튼 뭐 잠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여하튼 뭐 별거가 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남자가 이혼했다고 그랬나요? 남자가 별거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른 여자에게 갔더니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거 합의서가 이혼서는 아닙니다. 이혼서는 아니고 이혼을 서로 이제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내는 서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별거 합의서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혼을 전제로 서로의 권리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라고 했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서를 작성하듯이 결혼이 끝날 때가 되면 별거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죽습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오히려 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여하튼 뭐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별거 합의서도 그래요. 별거 합의서 작성하고 나서 꼭 이혼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별거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편해져서 좀 더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고 결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혼을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모든 결혼에서의 불화가 꼭 이혼으로 결말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서로 합의를 해보고 또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화해가 안 되면 별거를 해야 되는데 별거하기 전에 별거 합의서를 좀 작성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꼭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이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혼을 할 때는 이미 별거 합의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면 아주 쉽게 이혼이 됩니다. 여하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법률 이야기는 법률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내가 임종범 변호사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변호사협회에 불려가서 또 내가 왜 이런 비디오를 만들었는지, 왜 무슨 조언을 김아무개 씨에게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참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조언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제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여기 양복을 입고 나와서 뭐 하얀 샤츠 메고 또 여기 뭐 넥타이 메고 할 수도 이런 비디오를 찍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과 좀 더 가깝게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옷도 좀 편하게 입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 법률 관련된 많은 비디오를 뭐 몇 개 벌써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놓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비디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